(2024년도) 시험 대비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건축시공 과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순서는 시험지로 봤었던 그런 시험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PBT, CBT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출제 경향이 일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CBT 시험이 최근에는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뭐 이렇게 그냥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냥 본다. 한 가지 장점과 단점은 옛날에는 시험지를 나눠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지를 그대로 갖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컴퓨터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험지가 공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PBT 시험이었을 때, CBT 시험이었을 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순서는 일단 PBT 시험과 CBT 시험에 구분해서 출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또 문제 출제 유형, 그 다음에 합격 방법, 이런 순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이에요. 일단 건축 시공에 관련된 그런 출제 경향, 시공책은 이렇게 12가지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총론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PBT 시험이었을 때,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였을 때와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였을 때 차이점, 개략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고, 또 총론 및 관리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총론 및 관리 첫 번째 단원은 주로 계약제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과 입찰제도에 관계되는 것,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 시방서 이런 내용과 네트워크 공정표와 품질관리 이론, 이런 것들이 총론 및 관리에 나와 있는데, CBT 이전에 있어서 PBT에 있어서는 약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한 그런 출제 경향을 보입니다. 건축기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2022년도 4회 시험서부터, 즉 세 번째 시험서부터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됐는데 3.8 정도의 그런 어떤 출제 경향을 보입니다. 달라진 점은 역시 공통적으로는 계약제도, 입찰제도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네트워크 공정표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것 꼭 체크해 두시고, 품질 관리와 QC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공정표에 관련된 내용, QC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된다라는 거 꼭 포인트로 잘 캐치를 좀 해주시고, 계약과 입찰 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총론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설공사와 지반공사, 즉 토공사, 흙을 파고 쇼링, 흙막이를 하기 전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 가설공사, 그 다음에 지반공사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지반조사, 오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공사와 지반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증가되었다. 특히 지반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보링이라든지 스탠다드 페네트론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그래서 SPT에 관련된 거, 베인 테스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된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가설공사와 지방공사에 있어서는 가설공사, 공통가설과 직접가설에 대한 내용은 약간 줄어들고, 집안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CBT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다, 그게 바뀐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좀 해두시죠. 토공사, 기초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1.5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에 와서 뭐 비슷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예전보다는 출제가 좀 작아졌다, 이렇게 파악을 좀 해두시죠. 역시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 그래서 터파기 중 아일랜드 카트와 트렌치 카트에 관련된 그런 내용, 또 흙막이 공사 중에서는 슬러리 월, 탑 다운, 또 어쌍카 이런 부분이 주되게 출제가 되고, 집안 개량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기초공사와 말뚝공사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실 수 있겠어요. CBT와 PBT 시험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데 약 3.6 정도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또 내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를 이루는 재료, 그 다음에 배합, 비빔, 타설, 운반, 조인트 처리, 내구성 저하와 콘크리트 종류에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2023년도 2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통상 4문항 내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가장 중요하고 약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꼭 확인을 해 두시고, 그 중에서도 거푸집 일반사항이라든지 거푸집의 공법, 또 재료에 대한 건 시멘트, 골재, 혼화재에 관련된 내용과 콘크리트의 종류, 이 3가지가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철골공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방서에서는 강구조 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철골공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은 예전에 출제됐었던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 철골공사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골공사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구조 쪽에서는 강구조공사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철골공사는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골공사에 있어서 각종 접합 중 용접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제일 철골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 현장 세우기와 철골은 대표적인 비내화 공법이고 비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피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내화 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화 피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 두시죠. 그 다음 6번째가 조적공사인데, 이 조적공사라는 것은 낱장을 몰탈로 쌓아 올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록, 돌공사가 조적공사에 해당이 된다.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CBT 시험에 있어가지고는 출제 문항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0.5 정도로 상당히 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 철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적공사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CBT 시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적공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좀 해두시죠. 벽돌공사, 블럭공사, 돌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적공사 중 돌공사 이후에는 재료적인 그런 어떤
재료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이 뒷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공사 이후로 뒷부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건축 재료학에 관련된 재료의 특징을 많이 물어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 목공사에서의 목재의 성질이라든지 아스팔트 재료, 방수 재료, 미장, 기경성, 수경성, 타일의 재료와 공법, 유리의 종류와 성질, 도장, 금속, 합성, 수지 전부 다 재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꼭 확인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조공사의 그 비중이 CBT에서 약간 줄어들었다. 목공사 역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목재 성질, 특히 섬유포화점이라든지 침이흡수, 화리흡수, 목재의 방부법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음 맞춤 목재 제품 시공법에 있어 가지고는 주로 보강 철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지붕 방수공사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특히 지붕공사는 그다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방수공사가 주된 그런 내용인데, 이 방수공법의 종류 비교, 특히 아스팔트 방수는 아스팔트의 재료와 거기에 대한 특징, 방수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을 좀 해두시죠. 9번째 미장 및 타일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BT, CBT 이전에는 0.9였는데 이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많아졌죠. 미장공사 특히 재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고요. 타일 이후서부터는 급격히 출제가 작아지는 이런 부분이다. 타일이 점토 제품이죠. 그래서 점토 제품의 분류라든지 공법 이런 것들을 유념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창호 및 유리공사 역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창호 공사, 창호 재료, 창호 철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 이외에 최근에 유리공사와 유리의 종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되게 나온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인데요. 기타 공사는 도장, 금속, 합성, 수지, PC, 커튼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 도장 공사와 커튼월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기타 공사가 상당히 범위 2.5문항 정도로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23년도 사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문항 정도나 출제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장과 그 다음에 커튼월 이게 중요해요. 또 적산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 적산이 최근에 와서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죠. 특히 적산 총칙에 관련된 그런 내용과 철근 콘크리트조의 적산, 그 다음에 기타에 있어서는 타일의 장수를 선정하는 이런 것들과 조적공사, 이 네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총칙 같은 경우에는 활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위용적 질량이라든지 그 공사비의 구성 항목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되고요. RC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계산 견적과 적산 요령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또 조적공사와 기타 공사의 적산 사항이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어서 적어도 한 문항 내지 2문항 정도는 적산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CBT 이후에 달라진 그런 대표적인 것들은 공정관리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또 토공사의 출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과 또 조적공사의 출제 비중이 줄어들었다. 미장 타일의 출제 비중이 약간 늘었다라는 것과 적산의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그런 핵심 내용을 CBT와 PBT에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일단 CBT에서의 출제 경향 분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책 맨 앞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5개년 출제 영향 분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총론 및 관리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더니 약 19%, 꽤 높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근에 이런 공정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증가된다. 가설 및 집안조사 같은 경우는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사자가 빠졌네요. 집안조사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안조사의 항목이 최근에는 조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공사, 기초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7%, 철근 콘크리트가 18%. 이거는 기존의 CBT 출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존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역시 철근 콘크리트 총론에 대한 것이 퍼센테이지가 높지요. 그리고 기타 공사에 대한 것, 또 적산사항 뒤에 있어서는, 뒷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수공사에 관련된 거, 조족공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총론 및 관리, 토공사 및 기초공사에 대한 거, 또 미장, 방수, 도장, 기타 공사에서는 도장, 적산상,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CBT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총론 및 관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집안조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늘어났죠. 토공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철근 콘크리트도 약간 감소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가 출제가 됐었는데, 약 20%로 약 4문제 정도로 약간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파악을 좀 해두시고, 조족공사가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지붕 및 방수공사도 줄었습니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좀 늘어났다. 적산 사항도 상당히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분석표를 해놨어요. 총론 및 관리가 뭐 3% 차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특징은 공정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약간 증가되었다라는 거 꼭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캐치를 좀 해두시고요. 가설 및 집안조사의 항목이 약간 늘어나는데, 특히 집안조사에 관련된 항목이 조금 늘어났어요. 토공사, 기초공사는 약간 줄어들었고요. 철근 콘크리트도 퍼센테이지가 약간 줄긴 하는데 거의 유사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철골도 마찬가지 조족이 많이 줄었지요. PBT에서는 7%였는데 CBT 4번 시험 본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건축기사는 4번이고 산업기사는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한 7번 정도 시험을 봤는데요. 조족의 항목이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거 캐치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목공사, 지붕, 방수, 미장, 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CBT 시험에 있어서는 미장 타일도 약간 증가되었다. 특히 미장 재료의 그런 어떤 재료적인 그런 내용들이 증가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창호율이 거의 비슷하고요. 기타도 거의 비슷한데 적산사항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예전에는 약 1.5문제 정도였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런 적산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항 정도가 적산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물론 적산에 있어서는 총론이라든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조족, 기타 사항과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되는데, 역시 적산에 있어서는 총칙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총론 관리, 집안조사,
조적공사, 적산 이런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것 정도를 체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중요한 출제 단원이 뭐고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또 PBT와 CBT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는 시공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시공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합격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 시공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실기 시험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시공 과목이거든요. 따라서 필기 시험에 있어서의 문제 수도 가장 많이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필기 시험에 있어서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그런 문제를 20문제를 셀렉트 해가지고 당해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의 유형이 많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옳은 것, 틀린 것, 맞는 것, 틀린 것, 진위형 문제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맞는 것 혹은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맞는 것을 고르려면 4가지 문항 중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 주시고요. 용어 설명이 최근에 와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 용어 설명을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암기형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서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리, 또 용어의 설명, 또 단위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산정식, 또 기준, 규정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전부 다 암기형 문제다. 특히 계산 문제라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알고 다시 계산을 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암기형 문제고 이렇게 지방서에서 나와 있는 기준과 규정을 그대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 대신 계산 문제 또 산정식 이런 것들은 주로 적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적산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식이라든지 산식,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특히 용어 설명 정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죠. 공법의 명칭과 일반사항, 장단점, 특히 특징, 그리고 공법의 순서를 물어보는 것, 또 설치 위치를 물어보는 이런 다양한 문제 등이 존재를 하고요. 또 공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고요. 또 공법 자체의 그런 어떤 용어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입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암기형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는 이해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길 바라요. 특히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계약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는 이런 조인트 벤처의 그런 어떤 정의와 특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분할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도급이라든지 CM이라든지 턴키 이런 계약제도와 입찰제도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계약과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참고로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기타 장비, 기계, 기구, 명칭, 특징, 용도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골공사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창호공사에서도 이런 용도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토공사에서의 그런 어떤 장비,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종류, 요소, 항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뭐 거푸집의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공법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를 물어보고, 특히 이 항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문제 유형, 출제 유형이 다른 과목보다는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 꼭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진위형이다.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으로 파악을 좀 해두시죠. 학습 방법, 학습 전략, 합격 전략 이런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 건축 시공 과목의 주경성과 그 특성을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자격증은요, 건축기사 자격증,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은 필기만 봐가지고 붙는 것이 아니죠. 실기시험도 합격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건축시공 과목은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다시 도전해야 되는 2차 실기에서 건축기사의 경우 80% 이상, 특히 구조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필기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합격이 80%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5개의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건축산업기사는 마찬가지, 예전에는 2차 실기가 산업기사인 경우는 도면 작도였는데 지금은 다 건축기사와 똑같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건축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약 95% 이상이 시공과 관련되어 있다. 나머지 약 5% 정도만 조금 다른 그런 시험이 배우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시공 과목 필기에서의 베이스가 거의 실기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라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건축시공의 과목은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시공은 총론 관리 크게 나눠서 시공 강론, 건설 재료학, 우리 돌공사 이후에는 재료적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견적과 적산 크게 4단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 총론점 계약 입찰은 각 도급 방식의 정의와 용어,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 위주의 학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시공 강론에서의 기술적 기준, 표준들은 암기를 요하나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 순서, 공사 방법, 사용기계, 기구와 장비, 부속 재료들이 혼재되어 등장하므로 공법이나 용어의 정의, 사용 용도, 장비 명칭 등을 선행 학습하여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좀 종합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파악을 좀 해두시죠. 특히 학생분들은 한 번도 시공 현장에서 종사를 해보거나 관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쓰이는 그런 어떤 장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본 이런 장비들이기 때문에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길 바라고요. 또 건설 재료학은 조적공사 이후 석재료부터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물리적인 역학적인 특징을 먼저 이해 학습한 후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재료의 특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파악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견적 적사는 견적의 종류, 공사비 구성 항목, 할증률 등의 암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산 기준과 방식에 따른 최소한의 산정 방법과 공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수량, 물량을 산정하고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공 학습 방법 중 시공 과목을 이해하는 것 중에서 암기와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는 그런 과목이고, 여러 요소가 산재되어 복합적, 종합적 내용의 파악이 요구되는 과목으로 일단 파악을 좀 해두시고, 견적적사는 견적의 총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총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각각의 시공 강론에 있어 가지고는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RC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조적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타 적산사항에 대한 것, 이런 네 가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 합격 전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공 과목의 출제 유형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두 번째로 시공의 합격 전략, 5단계 합격 전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출제 중요도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약 27%, 지금은 현재는 약간 퍼센테이지가 줄었습니다만 약 25%,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항목이고, 총론과 관리가 역시 퍼센테이지는 약간 늘어났습니다만 약 15%, 철골 조적 공사까지의 구체 공사, 일반적으로 철골 조적 목 공사까지를 구체 공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콘크리트가 구조체로 쓰인 지는 100년,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몇천 년 동안 목 공사가 목재료를 구조재로 많이 사용을 했죠. 따라서 이렇게 목공사까지의 출제 범위가 전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하고 먼저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각 장별 출제 경향 분석과 각 단원별 학습 방향의 내용을 참조해서 주요 출제 내용을 파악한 후 학습을 반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총론 관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토공사, 그 다음에 기초공사, 토공사, 기초공사, 기초, 그리고 적산에 관련된 내용, 기타 공사에 관련된 이런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공책에서 색깔을 달리한 주요 부분이나 암기사항을 숙지한 후 관연도 문제 풀이를 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좀 알아두실 거는, 지금 CBT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CBT가 실시한 지가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건축 기사는 1년 조금 넘었고 산업기사는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CBT 시험 문제가 정착 단계인 것 같아요.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는 항목은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험적인 운영에서 정착 단계로 가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연도 문제 중에서 3개년 문제, 가장 최신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는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CBT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데, 시험 문제를 여러 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횟수별로
문제의 그런 어떤 샘플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었던 사람이 5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 문제가 기존의 1번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신 분하고 똑같은 이런 시험 문제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어떤 경우 특히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일단 학교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봤었던 PBT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하루에 시험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단 CBT 시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을 보셨던 그런 문제가 5번째 날에 시험을 봤을 때 문제와 똑같을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숙지를 좀 해두시고, 최근에 출제됐었던 문제는 반드시, 특히 CBT 시험이 출제된 이후에 나왔었던 그런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공책에서는 색깔을 달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암기사항을 숙지한 후 관연도 문제를 풀이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최근 3개년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두세요.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았었던 블랙박스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시험장에 가서 합격을 해 두시길 바란다 라고 파악을 해 두시길 바라고, CBT 시험 문제는 지금 시험적인 운영에서 완전히 정착된 단계는 아니고 정착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좀 해 두셔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건축시공 2024년도 시험 대비를 하는 건축시공의 학습 전략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요한 내용, 중요도, 그 다음에 PBT와 CBT의 비교사항, 또 이런 학습 전략과 합격 전략,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